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미래마저 잃어버린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 그런데 그녀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일까요? 지금부터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찾아 한국을 향해 걸어오는 그녀들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영방송국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바르바라 마르첸코라고 합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3일째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바람만큼이나 차가운 마음으로 국영방송국 사무실 책상에 앉았죠.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바르바라, 이것 좀 보세요. 편집장 블라디미르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러시아 여성 난민들의 한국 이주 현황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여성과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떠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또 아시아군요. 블라디미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취재하게 됐소. 다음 주에 출국이요. 순간 머릿속에 대학 시절 기숙사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불편함이죠. 중국에서 온 룸메이트 리린과의 일상은 매일이 전쟁과도 같았어요. 제발 치워줘. 제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리린의 물건들이 제 침대 위에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리린의 영토였죠. 화장품, 옷까지, 심지어 먹다 남은 과자 봉지까지. 공용 공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리린은 핸드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새벽 3시에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쓰고 심지어 제 음식에까지 손을 댔어요. 한 학기 내내 저는 그저 인내했을 뿐입니다. 그 경험이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죠. 아시아는 질서보다는 혼란, 배려보다는 이기심이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은 중국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블라디미르에게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시오. 난민 여성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말이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사진들, 깔끔한 거리, 웃고 있는 사람들.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이건 다 보여주기식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이미지일 뿐이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전쟁 취재 영상을 다시 봤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울고 있는 어머니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눈빛. 6개월간 저는 그 현장을 지켜봤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이제는 감정조차 무뎌진 상태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불을 켜자 썰렁한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보드카 한 병과 이틀 전 배달 음식 흔적만 남아 있었죠. 창문을 열어 담배를 피웠어요. 모스크바의 밤하늘은 항상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한국. 저는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어요.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난민 정책이라고 입력했죠. 화면에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지원, 취업 프로그램, 언어 교육에 관한 정보가 나왔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선전이겠지.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한국행 준비를 시작해야 했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 취재가 전쟁 현장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아시아? 라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 사진들을 넘기다가 리린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죠. 우리 둘 다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사진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럴까?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될까 아니면 질문은 미완성인 채로 남았어요. 저는 앨범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이 취재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취재 준비를 위해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나무로 장식된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한글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저를 더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죠. 안녕하세요. 바르바라 마르첸코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팀이에요. 접수처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이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리나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러시아어가 유창했어요.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마침 한국 생활 적응 모임이 있어요. 몇 분 기다리시면 소개해드릴게요.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한국의 관광지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죠. 번화한 서울의 밤거리, 고궁의 화려한 지붕, 잔잔한 바다가 있는 해변. 모두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가짜같이 느껴졌어요. 현실은 저렇지 않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이리나가 3명의 러시아 여성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나탈리아, 올가, 그리고 스베틀라나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한국에서 1년 이상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된 이유가 뭐죠? 녹음기를 켜며 물었어요. 나탈리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남편을 잃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 새로운 곳이 필요했죠. 한국은 안전해요. 정전이 없어요. 폭격 경보도 없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게 다야?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적응하기 어렵지 않나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여성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올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물론 문화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해요. 특히 외국인에게요. 그럴 리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상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겉으로만 친절할 뿐이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스베틀라나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배우예요. 그리고 이건 한국 음식. 이건 제가 사는 동네. 사진 속 한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중국식 환상에 불과해. 표면만 그럴듯할 뿐이지. 정말 그렇게 좋나요?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건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물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언어 장벽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미래가 보여요.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미래가. 인터뷰를 마치고 센터를 나오면서도 그들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건 다 꾸며진 이미지야. 난 속지 않아.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인터뷰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죠.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군.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가방을 싸면서 출장 경비로 받은 원화를 살펴봤어요. 다양한 색상의 지폐에는 제게 낯선 인물들이 그려져 있었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해할 수도 없는 글자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낯선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죠.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다를까? 잠들기 전 저는 러시아 여성들에게 받은 추천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한국어 기초 회화와 지하철 노선도 앱이었죠. 필요 없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취재가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그 생각을 뿌리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상상했던 혼잡하고 무질서한 아시아 공항과는 달리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천장이 높고 통유리로 된 건물은 탁 트인 개방감을 주었죠. 어서 오세요. 입국 심사대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러시아인인 저를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낼 거라 예상했는데 그저 미소로 맞아주더군요. 업무적인 미소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공항에서 서울행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실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표지판을 잘못 읽거나 길을 잃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무시당할 거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안내판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이 병기되어 있었고 길을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티켓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경계했지만 그분의 눈에는 순수한 친절함만 있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생각했죠. 왜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한 거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단지들, 녹지 공간, 그리고 질서정연한 도로. 제가 상상했던 복잡하고 어수선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역 안내도가 명확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 있었어요. 중국 베이징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곳에서는 누가 먼저 탈지 경쟁하듯 밀치고 다퉜으니까요. 물 한 병 주세요. 역 안 편의점에서 말했을 때 점원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500원입니다. 저는 아직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 지갑의 동전들을 헤매며 꺼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짜증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점원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고요. 뭐지? 왜 불쾌하지 않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하는 동안 직원의 유창한 영어와 꼼꼼한 설명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룸키를 건네며 그녀가 미소 지었죠.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저는 멈칫했어요. 이런 세심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 고객 서비스일 뿐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예상과는 달리 아름다웠죠.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저는 계속해서 불쾌한 상황을 예상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 예상이 빗나간 것이죠. 노트북을 열고 첫날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첫인상 정돈 되고 효율적이다.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체계적이다. 사람들은 친절하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다가 저는 멈췄어요. 정말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리링과의 갈등. 그리고 그 이후로 형성된 아시아에 대한 편견. 그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취재가 시작되니까. 하지만 잠들기 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대상인 타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10살짜리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 여성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구글맵을 따라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골목길, 작은 화분들이 놓인 현관, 그리고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제가 상상했던 소음과 혼잡함은 없었어요. 타냐의 베이커리 모스크바 브레드는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갓 구운 빵 냄새가 저를 반겼죠.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된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바르바라 씨. 타냐가 카운터 뒤에서 나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한잔 할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게 안은 아늑했고 벽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죠.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타냐는 홍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몰랐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특히 이 가게를 열 때요. 어떻게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타냐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옆 가게 사장님이 서류 작업을 도와주셨어요. 모르는 것 투성이었는데 그분이 시간 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언어가 안 통해도 계속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셨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겪은 일을 떠올렸어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리리는 그저 짜증을 내며 외면했었죠. 너네 나라 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말하면서요. 그럼 차별 같은 건 없었나요? 저는 계속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 했습니다. 타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물론 가끔은 있죠. 특히 러시아인이라고 하면 전쟁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이었고 약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타냐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여보, 이분이 러시아에서 온 기자예요. 타냐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여보, 그럼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그가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타냐의 남편이죠.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타냐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랑도 찾은 거였어요. 김민호는 과거 러시아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죠. 타냐가 처음 왔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음식을 좋아하는 이웃들이 늘면서 가게도 점점 잘 됐고요. 인터뷰를 이어가며 타냐의 아들 알렉스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했어요. 친구들과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했죠. 엄마, 내일 윤선의 집에 가도 돼?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타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선 내게 소리쳤지만 한국선 괜찮으세요? 라고 말해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타냐도 중국에서 불편한 경험이 있었던 걸까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타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에 중국 출장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택시 기사가 바가지 씌우고 식당에선 무시당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많이 걱정했죠. 하지만 달랐어요. 이건 린과 달라.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왜? 베이커리를 나오기 전 타냐는 갓 구운 흑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러시아 전통 빵이었어요.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문화적 조화가 묘하게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타냐와 그녀의 가족이 만들어낸 작은 세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지하철에 앉아 오늘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던 중 옆자리 승객이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떨어뜨린 펜이었어요. 그냥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죠. 그 작은 예의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진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제 편견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 모습들이 제가 10년간 믿어온 아시아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요. 그 불일치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러시아인들의 모임이 있다고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러시아 관광객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주말마다 모이는 문화 행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네, 강남에 있는 러시아 커뮤니티 센터예요.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테지만 취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수락했죠. 그날 오후 저는 여러 인터뷰를 마치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걷는 동안 한국의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러시아 국기가 걸린 작은 건물을 발견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러시아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명 정도의 러시아인들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고향의 언어를 듣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바르바라 마르첸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리린, 10년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 저를 괴롭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여기서 뭐해? 리린이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어쩐 일로 한국에? 리린은 중국 기업의 서울지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5년 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제안했죠. 잠깐 얘기 좀 할까? 옆에 카페 있어. 따라가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제가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다시 그녀를 만난 것이죠. 카페에 앉자 리리는 바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딱딱해. 규칙, 또 규칙이야. 지하철에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길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자유가 없어.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리리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단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지난 며칠간 보고 느낀 한국은 그녀의 설명과는 달랐어요. 넌 그런 점이 불편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리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당연하지. 중국에선 이렇게 답답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리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고 있었나 봐요. 난 좀 다르게 느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규칙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 같아. 리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어요. 와, 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리린의 태도와 한국 사람들의 정중함이 선명하게 대비됐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시아적이라고 일반화했던 특성들이 사실은 개인의 성격 차이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리린, 넌 지금도 기숙사 룸메이트와 문제 있어?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회사 기숙사에 살아. 근데 한국인 룸메이트는 참을 수 없어. 너무 깔끔하고 조용하고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전 우리의 갈등이 새롭게 이해됐습니다. 문제는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차이도 있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였던 거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제 안에 자리 잡은 편견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존중. 제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문화였어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오늘 과거를 만났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은 단 한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편견이 얼마나 좁고 불공정했는지 깨닫고 있었죠. 잠들기 전 내일의 취재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요. 취재 5일차, 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러시아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사업을 시작한 젊은 부부들,
그리고 전쟁을 피해온 노인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사회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과 감사함이었죠. 오후 늦게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종일 촬영 장비를 들고 다녀서 어깨가 무척 아팠어요. 게다가 생각지 못한 비까지 내려 저는 서둘러 역 안으로 들어갔죠.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면서 카메라 가방과 삼각대, 노트북 가방을 어떻게든 균형 잡으려 애썼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이라 미끄러질까 조심하며 걷는데 갑자기 삼각대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조심하세요. 누군가 재빨리 다가와 떨어지는 삼각대를 받아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제게 삼각대를 건네주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짐이 많으시네요. 도와드릴까요? 보통이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낯선 사람의 도움은 경계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친절함만 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그는 제 삼각대를 들어주며 플랫폼까지 동행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그가 물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기자신가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TV에서 봤어요. 전쟁 보도하시는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이 제 일을 알아보고 그 고충을 이해해준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쉽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떠세요? 그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선입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열차가 도착했고 그는 제 짐을 열차 안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에도 그는 잠시 서서 말했어요. 러시아 기자세요? TV에서 뵌 적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아마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심지어 러시아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는 종종 혼자였습니다. 전쟁 취재를 다녀온 후엔 더더욱 그랬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저 다음 취재 일정만 전달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름도 모르는 낯선 한국인이 제 고충을 알아봐 주었어요. 이해해 주었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도시에선 낯선 내가 환영받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잠깐 저를 쳐다봤지만 곧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 그리고 불빛들. 이 도시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제가 잠시나마 속할 수 있는 곳으로요. 낯설지만 따뜻한,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 낯선 남자의 친절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게는 큰 울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울림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의 벽을 조금 더 무너뜨렸죠. 노트북에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낯선 도시에서 낯선 친절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 이곳의 일상임을 깨달았다. 잠들기 전 내일 있을 마지막 인터뷰를 생각했어요. 젊은 한국인 PD 민중과의 만남이었죠. 처음으로 저는 아시아인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어떤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얼음장 같던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1장 얼어붙은 프롤로그. 저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3일째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바람만큼이나 차가운 마음으로 국영방송국 사무실 책상에 앉았죠.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저의 감정처럼 무겁게 쌓여가는 눈. 바르바라, 이것 좀 보세요. 편집장 블라디미르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러시아 여성 난민들의 한국 이주 현황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여성과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떠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또 아시아군요. 블라디미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취재하게 됐소. 다음 주에 출국이요. 순간 머릿속에 대학 시절 기숙사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불편함이죠. 중국에서 온 룸메이트 리린과의 일상은 매일이 전쟁과도 같았어요. 제발 치워줘. 제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리린의 물건들이 제 침대 위에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리린의 영토였죠. 화장품, 옷까지, 심지어 먹다 남은 과자 봉지까지. 공용 공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리린은 핸드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새벽 3시에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쓰고 심지어 제 음식에까지 손을 댔어요. 한 학기 내내 저는 그저 인내했을 뿐입니다. 그 경험이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죠. 아시아는 질서보다는 혼란, 배려보다는 이기심이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은 중국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블라디미르에게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시오. 난민 여성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말이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사진들, 깔끔한 거리, 웃고 있는 사람들.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이건 다 보여주기식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이미지일 뿐이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전쟁 취재 영상을 다시 봤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울고 있는 어머니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눈빛. 6개월간 저는 그 현장을 지켜봤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이제는 감정조차 무뎌진 상태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불을 켜자 썰렁한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보드카 한 병과 이틀 전 배달음식 흔적만 남아있었죠. 창문을 열어 담배를 피웠어요. 모스크바의 밤하늘은 항상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한국. 저는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어요.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난민 정책이라고 입력했죠. 화면에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지원, 취업 프로그램, 언어 교육에 관한 정보가 나왔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선전이겠지.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한국행 준비를 시작해야 했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 취재가 전쟁 현장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아시아? 라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 사진들을 넘기다가 리린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죠. 우리 둘 다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사진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럴까?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될까 아니면 질문은 미완성인 채로 남았어요. 저는 앨범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이 취재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비쳐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일이었어요. 서울로 오기 전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짧게 느껴졌죠. 마지막 인터뷰 대상은 한국공영방송국 PD인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제게 가져온 변화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아시아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카페에 들어서자 민준이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바르바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앉으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외국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러시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민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사실 제 관심은 편견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어떻게 오해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말이죠.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묘하게도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제가 처음 러시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은 러시아를 추운 나라, 보드카, 그리고 엄격한 사람들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다운 문화였죠. 그럼 선입견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선입견을 인정하는 용기예요. 우린 모두 어떤 형태로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입견은 편하죠.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불편할 수 있어요.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존 믿음을 흔들기도 하죠.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저는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다양해요. 위대한 문학과 예술의 나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러시아인들을 만나고 이해하려고 해요. 대화를 이어가며 우리는 서로의 취재 경험을 나눴습니다. 민준도 러시아에서 처음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언어 장벽, 음식 적응,
그리고 사람들의 처음엔 다소 차가워 보이는 태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문화의 아름다움이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민준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어요. 이번 취재가 바르바라 씨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답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객관성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네, 바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순간들이 그 편견을 깨기 시작했죠. 민주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여행과 교류의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카페를 나오면서 민준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책갈피였어요.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바르바라 씨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람이 제 내면의 여정을 이해해준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였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여정이 되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여정이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틀을 입력하면서 잠시 멈췄어요. 원래 계획했던 러시아 난민들의 한국 적응기라는 제목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잠시 생각한 후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벽을 넘어 한국에서 발견한 예상치 못한 따뜻함. 글을 쓰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어요. 러시아 난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도요.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솔직함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나는 사실을 쓰기 위해 왔지만 이곳에서 진심을 배우게 됐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이 도시는 그저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장소로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모스크바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테죠. 편견의 프레임을 벗어던진 시선으로요.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추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온화한 봄 날씨에 적응했던 몸이 다시 러시아의 겨울로 돌아온 것이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풍경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건물들, 같은 거리들인데도 제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어땠어요, 한국은?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으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따뜻했죠.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날씨가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날씨도 그렇지만 사람들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일주일 전과 똑같은 적막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적막함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의 기억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니 무언가 채워야 할 빈자리처럼 느껴졌죠. 짐을 풀면서 한국에서 받은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타냐의 베이커리에서 받은 러시아식 흑빵 레시피 카드, 민준이 준 책갈피, 그리고 출국 전 호텔 직원이 건네준 작은 하얀 국화 한 송이. 거실 테이블에 그 국화를 놓고 물을 채운 꽃병에 꽂았어요. 하얀 꽃잎이 제 회색빛 아파트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 블라디미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취재 영상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소, 바르바라. 이번 주 금요일 편성으로 방송할 예정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블라디미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요?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단순히 러시아 난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편견과 그것을 깨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요. 블라디미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정해진 틀이 있어. 그대로 진행하게.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국영방송의 틀은 유연하지 않았고 제가 경험한 개인적인 변화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내 이야기는 내가 직접 써야겠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방송국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나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실망.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은 이 여행이 나 자신에 대한 여행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글을 쓰면서 서울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첫날의 놀라움, 타냐의 베이커리에서 느낀 감동, 리린과의 재회가 가져온 깨달음,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친절함, 그리고 민중과의 대화가 남긴 여운까지. 밤새도록 글을 쓰며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건 제가 10년간 이어온 편견의 사슬을 끊는 과정이었죠. 아침이 밝아올 때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사실을 찾으러 갔지만 진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 안에 있었다. 몇 주 후
다큐멘터리는 예정대로 방송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원하던 대로 러시아 난민들의 한국 적응기를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퇴근 후 출판사로 향하는 길. 저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 선입견과 그것을 깨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요. 출판사 편집장은 제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문화 간 이해가 중요하니까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저는 책 제목을 확정했어요. 내가 몰랐던 아시아. 내가 다시 본 한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스크바의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회색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달랐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었거든요. 아파트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하얀 국화가 반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시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마치 변화의 과정을 거친 제 자신처럼요.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한 번의 여행이 가져다준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노트북을 열고 책의 첫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3일째였다.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 바람만큼이나 차가운 마음으로. 그 문장에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저는 편견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리라는 것.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송이들이 모스크바의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의 메타포처럼 느껴졌어요. 때로는 가장 차갑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니까요. 책상에 앉아 테이블 위에 국화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기자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야기꾼으로서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 한 여성의 여정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서. 모든 여행은 두 번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실제로 떠나는 것. 두 번째는 기억 속에서 그 여행을 다시 경험하는 것. 서울로의 여행은 내게 두 번째 여행이 더 의미 있는 첫 번째 경험이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사연을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